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 하나. 불과 석 달 만에 일본 노년층의 한국행이 500%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에요. 전직 교수, 외교관, 언론인, 의사. 일본 사회를 이끌었던 엘리트 노년층이 갑자기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본 방송국들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출신 70살의 하야시 노리코. 평생 책상 앞에서 세상을 분석해온 이 여성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녀의 7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와 쓴 책 한 권이 일본 출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저 뉴스 좀 봐요. 일본 할아버지들이 한국으로 몰려간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일이 어딨어.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분교구의 낡은 서재.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에서 하야시 노리코는 아침 6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 30년간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그녀에게 이 서재는 평생의 전쟁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70살. 훈장도 있고 저서도 12권. 일본 학계에서 그녀의 이름 석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 하나가 그 무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 관광청 긴급 발표. 최근 석 달 사이 60세 이상. 일본 남성 시니어층의 한국 방문이 전년 동기 대비 500%나 폭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는 이를 두고 유례없는 이상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일본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관광객의 설렘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리코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겠다는 건가? 평생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그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도 적지 않게 읽었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솔직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한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옛 제자 다나카가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현직 외교부 관료였는데 요즘 부쩍 한국 출장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서울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노리코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나?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쿄보다 넓었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요. 그 말이 노리코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자부심. 나라에 대한 자부심. 노리코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나카가 돌아간 뒤 노리코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말인가.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쑤셨습니다. 이론과 문헌으로만 세상을 판단해온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평생 진실을 향해 달려온 학자의 본능. 노리코는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 그것이 학자의 도리다. 70살의 결심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 앞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근데 자네 한국 가본 적 있나?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10시. 노리코는 수첩을 펼쳐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녀답게 이번 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의 시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진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50년 지기 친구 모리타 겐지에게 걸었습니다. 72살의 겐지는 요미우리 신문에서 3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하다 은퇴한 인물이었습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현장 감각은 은퇴 후에도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노리코가 한국 방문 이야기를 꺼내자 겐지는 예상외로 바로 솔깃해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찜찜한 게 있었어. 요즘 우리 언론이 한국 관련 기사를 쓰는 방식 말이야. 뭔가 자꾸 한쪽만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지. 현장을 직접 밟아보지 않고 쓰는 기사는 결국 반쪽짜리야. 나이 들어서 그걸 더 절감하고 있어. 겐지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기 반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기자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리코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동료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의과대학 동창 야마모토 히로시에게 걸었습니다. 71살의 히로시는 도쿄 도심에서 내과 전문 클리닉을 30년 넘게 운영하다 작년에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리코의 제안을 듣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의료 관광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던 참이야. 성형은 물론이고 내과, 암 치료 분야까지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기는 했어. 의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었지만 그 밑에는 자국 의료 강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오래 망설였습니다. 상대는 나카무라 요시오. 73살의 그는 외무성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며 30년을 보낸 전직 외교관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여러 싱크탱크에서 자문을 맡을 만큼 업계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리코가 한국 얘기를 꺼내자 요시오는 짧게 웃었습니다. 노리코 씨, 나 말이야. 동아시아 담당으로 30년을 일했는데 정작 한국 현장 근무는 한 번도 없었어. 서류로만 회의실에서만 한국을 상대했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 말은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가장 가까운 나라를 가장 멀리서만 바라봤다는 것. 요시오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자고. 이 나이에 책상 물림으로 끝날 순 없지 않겠어? 나흘 후 네 사람은 도쿄 진보초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국제정치학 교수, 국제부 기자, 내과 의사, 외교관. 평균 나이 71. 어딜 봐도 평범한 노인들의 모임처럼 보였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은 달랐습니다. 지도 메모지 그리고 각자가 사전에 조사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노리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우리가 70년 넘게 믿어온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학자로서, 기자로서, 의사로서, 외교관으로서. 각자의 눈으로 똑같은 나라를 보는 거지. 겐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해야지. 우리 나이에 체면 차리다가 진실을 놓치면 그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 히로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시오는 이미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진실탐사반. 거창하지도 유치하지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탐사하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정은 열흘. 서울 나흘, 부산 사흘, 다시 서울 사흘.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었거든요. 헤어지기 전 요시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찻집 밖으로 도쿄의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을 넘긴 네 남자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공항 맞아? 우리나라 어느 공항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 겐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10월의 어느 아침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2시간 만에 인천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펼쳐지더니 이내 육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리코는 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정돈된 도로망,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어딘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교를 빠져나오는 순간 네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터미널 내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은 터무니없이 높았고 공간은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이 만들어내는 구조물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면세점 디스플레이는 세련됐고 이동 동선은 직관적이었습니다. 요시오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세계 공항을 수도 없이 다녔어. 그런데 이 정도 규모와 완성도면 세계 최상위급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리타보다 낫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사관이 먼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어색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여행 목적을 묻는 질문도 안내하는 말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겐지는 기자의 눈으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서비스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체계였습니다.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히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공항 직원 한 명이 짐 찾는 곳에서 방향을 잃고 서 있는 일본인 노부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일본어로 목적지를 묻고 짐 찾는 법을 설명하고 출구 방향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노부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히로시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직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표정을 봐. 진심이 담겨 있어. 의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는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얼굴에서 읽은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계속해서 예상을 배반했습니다. 낡고 허름할 것이라 막연히 상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교각, 정비된 도로, 쉬지 않고 들어서는 고층 건물들. 한강을 건너는 순간 노리코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 강물 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빛. 그것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겐지가 창문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 35년간 국제부 기자하면서 한국 기사를 수도 없이 썼어. 그런데 이 풍경은 단 한 번도 기사에 담은 적이 없어. 담을 생각을 못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담긴 고백.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역사 내부를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한 천장, 현대적인 구조, 쉼없이 오가는 사람들. 안내방송은 4개 언어로 흘러나왔고 전광판은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오가 말했습니다. 외교관 시절에 서류로만 보던 나라야. 그 서류에는 이런 게 없었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넓고 깨끗한 승강장, 최신식 스크린도어, 빠르고 조용한 전동차. 노약자석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로시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교육이고 전통이고 자존심이야. 숙소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은 뒤 네 사람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리코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들 솔직하게 인정하자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야. 네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70년의 확신이 단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분들이시죠? 잠깐 내가 차 한 잔 드릴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실탐사반은 이른 시간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광 명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시장, 찻집.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임무였습니다. 종로 골목을 걷던 중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한자 현판.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히로시가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좁지만 단정한 공간. 벽에는 오래된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일은 가까이 됐을까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이름은 최병수 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40년째 찻집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메뉴판을 펼쳐 보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습니다. 노리코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하자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내온 차는 오미자였습니다. 새콤하고 깊은 맛이 혀 위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히로시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로서 이 차의 성분과 효능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서툴지만 성실하게 소통하려 했습니다. 종이에 한자를 써가며 대화를 이어갔고 겐지가 한자로 답을 써 돌려주자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웃나라 친구 반갑습니다. 겐지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35년간 한일 관계를 기사로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갈등, 마찰, 역사 문제.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던 지면 위에는 이런 문장이 없었습니다. 단 4글자. 이웃나라 친구. 찻집을 나온 뒤 네 사람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좌판마다 넘치는 물건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노리코는 걸음을 늦추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네 사람이 멈췄습니다. 냄비 속에서 붉게 끓는 떡볶이를 보며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4그릇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맵고 달고 깊었습니다. 요시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몰랐어. 아주머니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를 알아챘는지 국물을 한 국자 더 퍼 얹어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겐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이라는 거구나. 우리 기사에서 한국의 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룬 적이 있었던가. 오후에는 경복궁 인근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서점 앞에서 노리코의 발이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일본 작가의 번역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문학 역사서 철학서까지. 한국 독자들이 일본 문화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노리코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한일 관계를 다룬 책 몇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저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고 존중도 있었습니다. 노리코는 그 균형 잡힌 시각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요시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 최병수 씨 시장 아주머니. 그 사람들한테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뭔데? 겐지가 물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했어. 찻집 주인은 40년 된 자기 찻집이 자랑스러웠고 시장 아주머니는 자기 떡볶이가 자랑스러웠어. 그게 나라의 힘이야.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저 골목골목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야. 네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골목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낯선 나라의 골목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혹시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흰 머리카락에 반듯한 인상의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일본어로. 사흘째 아침 진실탐사반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노리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얗고 날렵한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차체, 세련된 도색, 그리고 소리 없이 정확하게 멈추는 정차 실력. 요시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신칸센이랑 나란히 세워도 전혀 밀리지 않겠는데. 객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좌석과 깔끔한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히로시가 좌석에 앉아 등받이를 젖혀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 기차는 출발과 동시에 빠르게 속도를 올렸고 창밖 풍경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리코는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산, 터널과 교량. 잘 정비된 철로 위를 달리는 이 열차가 새삼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겐지의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75살의 강태진 씨였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일하다 10년 전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어를 전공했고 지금도 매일 일본 신문을 읽으며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겐지가 명함을 건네자 강태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셨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요미우리 신문을 교재로 쓴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리코와 히로시, 요시오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강태진 씨는 네 사람의 이력을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 기자, 의사, 외교관. 이런 분들이 한국을 직접 보러 오셨다는 게 정말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보면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겐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교사로 일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일본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강태진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대로, 배울 것은 배울 것대로. 역사를 미워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늘 강조했어요.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 누군가를 평생 원수로 삼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객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요시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30년을 일하면서 한일 관계 서류를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그 서류 전부보다 더 깊이 와닿는군요. 강태진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스메 소세키를 읽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나쁜 민족일 수는 없다고요. 잘못된 건 그 시대의 권력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고. 히로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강태진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요. 주변에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학생들에게 증오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질긴 민족인지, 얼마나 대단한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걸 알면 굳이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것이 충분히 자랑스러우니까요. 노리코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진 씨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록해야 한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기차가 대전을 지나면서 강태진 씨는 부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 광안리 바다의 저녁,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부산 사람들의 기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 자부심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산역이 가까워지자 강태진 씨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겐지에게 건넸습니다. 부산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말고 부산 사람들이 진짜 사는 곳으로요. 기차가 부산역에 멈추고 강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도 함께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강태진 씨는 꾸벅 인사를 하고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 다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잊지 마십시오. 플랫폼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겐지가 창유리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분이 35년간 내가 쓴 기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 부산의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500엔도 안 한다고요? 히로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표정은 알아챘는지 껄껄 웃으며 깍두기를 한 접시 더 내밀었습니다. 강태진 씨와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진실탐사반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좌판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거침없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낯선 냄새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리코는 걸음을 늦추며 좌판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문어, 낙지, 전복, 성게. 종류도 다양했고 크기도 실했습니다. 한 할머니 상인이 노리코와 눈이 마주치자 망설임 없이 성게 하나를 집어들고 손짓으로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노리코가 조심스럽게 받아 입에 넣는 순간 바다의 진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오이시. 저도 모르게 일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는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히로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평생 저 자리에서 저 바다 것들을 팔아온 분이야. 저 자부심 봐. 세상 어떤 훈장보다 당당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강태진 씨가 적어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 허름한 건물.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뚝배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국밥은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진한 사골 육수,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 히로시는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의사로 평생 음식을 가려 먹어온 사람이었는데도요. 요시오가 국물을 한 숟갈 떠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어? 수십 년이 쌓인 맛이야.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 하나에도 혼을 담는군. 오후에는 태종대로 향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서자 탁 트인 남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짙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 위를 가르는 갈매기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겐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이 대마도야. 대마도 건너면 규슈고. 생각해보면 정말 가까운 나라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멀게 살았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절벽 아래 작은 등대 앞에서 노리코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빼곡하게 채워온 메모들을 훑어봤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 서울 지하철의 체계, 골목 상인들의 자부심, 강태진 씨의 말들. 그리고 지금 이 바다. 노리코는 천천히 세 문장을 썼습니다. 강한 나라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강한 나라다. 히로시가 옆에서 그 문장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야.
저녁은 부산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조개구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조개들, 그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주인장이 직접 조개를 뒤집어주며 먹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젓가락질 하나, 손짓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요시오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외교관 시절에 수백 번의 만찬을 했어. 격식 차린 테이블, 번듯한 레스토랑. 근데 이 숯불 앞에서 나누는 이 시간이 그 어떤 만찬보다 진짜 외교 같은 느낌이야.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겐지가 마지막 잔을 비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살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부산의 밤바다가 출렁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국 좋으세요?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툰 일본어로 물어왔습니다. 요시오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가 아이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 사흘을 보낸 진실탐사반은 다시 서울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남해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놀이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메모들.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을 적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될 줄도요. 서울에 도착한 날 오후 네 사람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앞두고 한국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서는 순간 놀이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웅장한 석조 구조물, 단청의 선명한 색깔,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궁궐의 규모.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선 경복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히로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지은 거야. 우리가 불태웠지. 근데 저렇게 다시 세웠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을 천천히 걷는데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줄지어 걷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아이가 네 사람을 발견하고 대열에서 살짝 벗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또렷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국 좋으세요? 요시오는 순간 굳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정치적인 질문, 까다로운 질문들. 그런데 이 짧고 단순한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아주 많이 좋아. 아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에게 혼날세라 다시 줄 속으로 파고들면서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시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겐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괜찮아? 요시오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야. 저 아이가 일본어를 배운 건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대화하고 싶어서 배운 거야. 내가 30년간 회의실에서 다뤄온 한일 관계가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저 아이 하나가 다 말해주는구나. 네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경복궁의 돌바닥이 발 아래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밤을 그냥 호텔에서 보내기 싫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 서예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들, 그리고 좁은 골목 사이로 풍겨오는 군고구마 냄새. 놀이코는 한 서예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열된 작품들 중 하나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주인에게 뜻을 물어보자 그는 한자로 써서 보여줬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심전심. 놀이코는 그 작품을 샀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지막 저녁은 인사동 골목 안쪽 작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상 하나 가득 차려진 반찬들, 구수한 된장찌개, 돌솥밥. 주인 할머니가 직접 상을 차려주며 한 가지씩 설명해주려 애쓰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성은 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겐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번에 돌아가면 기사를 쓸 거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사? 현장을 본 기사.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본 기사. 자갈치 시장 할머니 강태진 선생님 경복궁에서 만난 그 꼬마. 그 사람들이 진짜 한일 관계야.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 골목에서, 저 시장에서, 저 열차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요시오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생겼어. 후배 외교관들한테. 현장에 나가라고. 서류 뒤에 숨지 말고 사람을 만나라고. 히로시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리코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골목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도 고층 빌딩의 불빛도 아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오가는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노리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겐지가 말했습니다. 열흘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있고 싶다는 마음.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하네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돌아가도 이 여행이 남긴 것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 책 읽고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3세 처음으로요. 강연장 맨 뒷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노리코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진실탐사반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노리코는 귀국 다음 날부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학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문장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나라. 2달 만에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겐지, 히로시, 요시오에게 원고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고. 이 솔직함이 이 책의 전부라고. 출판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곳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고령 저자의 여행 에세이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출판사의 젊은 편집장은 원고를 받아든 날 밤을 꼬박 새워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여행기가 아닙니다.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문이 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출간 2달 만에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60, 70, 80의 독자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고. 겐지는 오래된 친분이 있는 잡지사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현장 없는 기사는 거짓말이다. 35년 경력 기자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기고문은 언론계 안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돌려 읽혔습니다. 히로시는 자신이 속해 있던 의료인 모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실제 수준, 부산에서 먹은 국밥 한 그릇에서 느낀 공중보건의 의미. 동료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류를 읽어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요시오는 후배 외교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만드는 한일 관계와 경복궁 골목에서 아이가 만드는 한일 관계 중에 어느 쪽이 진짜인지 생각해봐라. 현장에 나가라. 사람을 만나라. 그게 진짜 외교다. 노리코의 강연 요청은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강연장마다 가득 찬 청중은 대부분 흰머리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노리코의 말을 들었고 끝나면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강연이 끝난 뒤 78배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요. 평생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내가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한국을 몰랐던 거였다고. 노리코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강태진 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리코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서재 벽에 걸었습니다. 12권의 저서 옆에. 어쩌면 그 편지 한 장이 12권보다 무거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일본의 노학자가 평생 쌓아온 확신을 스스로 허물고 진실을 찾아 낯선 땅을 밟은 용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인천국제공항,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속철도,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 골목 어귀에서 성게 하나를 건네는 할머니의 손, 서툰 일본어로 한국 좋으세요? 하고 묻던 12살 아이의 눈빛.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선전도 거창한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고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만든 나라가 외국의 노학자 4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나라를 일구어온 모든 세대에게 깊은 경의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감동원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지민입니다.